근데 많은 분들이 초등 1학년인데 뭐 선행해야 되나요? 물어보시거든요. 네. 초등 1, 2학년 때는 선행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선행을 시작하는 아이들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교과서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제가 응용이라고 많이 칭하는데요. 그 응용 수준에서 문제집 정답률이 안정적으로 정도 나온다.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수학 진짜 잘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책을 쓰셨습니다. 수학교육 전문가 주단쌤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수학 교육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게 할 잘하게 될 방법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아이가 좀 개념을 어려워할 때 좀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과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교과서에 의외로 그 수학 용어들의 정의가 다 잘 나와 있거든요. 지금 학기 초라 너무 좋은 게 서점에 가시면은 사실 수 있거든요.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교과서 한 권을 더 추가로 구매를 하셔서 집에 두고서 미리 예습용으로 혹은 선행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이 용어도 중요하지만 학습 목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학습 목표가 이 단원에서 정말 알고 가야 될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게 학습 목표거든요. 네. 근데 초등 교과서에서 학습 목표는 제목으로 표현됩니다. 뭐 덧셈을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아이가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교과서는 완성된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불친절한 책이에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 내용이 완성되는 책이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답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답을 어떻게 낼지를 생각해 보는 게 예습과 선행 관점에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는 그런 단계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교과서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문제로 적용시키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문제집이 하나 있습니다. 수학의 미래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많이 모르시거든요. 네, 처음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대한교과서의 형식을 띠고 있어서 교과서처럼 생겼는데 더 많이 질문들이 들어가 있고 네. 아이들이 생각할 여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 조금 휑하고 좀 막연한 그런 답변들을 어떻게 이제 쌓아나가면 좋은지가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개념서로 추가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처음 공부할 때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게 하시고,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EBS 매스 사이트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학 개념들, 정의들을 정리해 놓은 사이트인데, 네.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어떤 웹툰 형태, 아니면 뭐 인강 형태도 있고요. 네. 애니메이션도 있고 네. 게임도 있어서 그 안에서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씩 개념들을 익히고, 네. 그 익힌 개념들을 실제로 문제에 적용해 가면서 자신만의 개념을 견고하게 쌓아가는 거, 이것까지가 개념 학습이에요.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게 어떤 면에서 좀 위험한가요? 생각하는 힘이 키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에서도 고난이도 문제 혹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풀려고 이제 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고 나서 이 문제는 어떤 개념과 어떤 개념들을 엮어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풀이를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일부러 시키기도 해요. 이 문제에는 어떤 개념이 사용됐는지 먼저 쓰고 문제를 네네. 풀어보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단순할 때 배우는 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 편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이것들을 연습하고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네. 추천하고 있죠. 아이가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는 물어보시면 돼요. 교과서에 써 있는 거랑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아이만의 표현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1차적인 용어는 이해를 했으니 이걸 실제로 문제에 적용하는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요즘 유형 문제집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유형 문제집은 각 개념마다 그거와 관련된 유형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는 문제집 형태이기 때문에 대표 문제들을 잘 푸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네. 그리고 또 유형서들은 대표 문제 밑에 또 난이도에 따라서 여러 문제들이 비슷하게 나와요. 거의 마지막 문제들이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그 문제까지 아이가 정확하게 풀고 이 개념을 이해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우리의 아이 수준에 잘 맞게 어떤 코스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지. 근데 많은 분들이 초등 1학년인데 뭐 선행해야 되나요? 물어보시거든요. 네. 초등 1, 2학년 때는 선행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선행을 시작하는 아이들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네. 보통 교과서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제가 응용이라고 많이 칭하는데요. 그 응용 수준에서 문제집 정답률이 안정적으로 80에서 85% 정도 나온다. 이게 단원별로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아. 단원별로 어떤 단원은 뭐 한 70% 맞고 어떤 건 90% 맞고 이러면 안 되고 그냥 평균적으로 이제 고르게 80에서 85% 정도 정답률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선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셔야 돼요. 원래 현행만 하던 아이가 선행을 새로 나갔을 때 시간을 반으로 쪼개서 반반씩 한다라기보다는 추가적인 시간이 있어야지 선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행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은 고등 때를 위해서 초등, 중등 현행을 되게 무시하고 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못해도 미리 땡겨서 배우면 좋은 거 아니야? 5학년 아이가 현행은 못 푸는데 선행을 빨리 가는 걸 그냥 납득하고 가시는 것처럼 초등 1, 2학년 때 제가 수학을 선행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과목에 신경을 쓰시라는 의미였어요. 1, 2학년에서 중요한 건 수학보다는 사실 국어 아니면은 영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수학보다는 그쪽에 힘을 쓰시고 3학년부터는 이제 영어랑 수학이 조금 비등한 이제 단계로 나가면서 5학년 이후부터는 수학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선행을 그럼 어느 정도까지 나가야 되느냐 네. 이렇게 또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 몇 년까지 나가야 그 되느냐. 부분이 어려워요. 맞아요. 저는 추천하는 게 1년입니다. 1년 선행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하다. 근데 우리 아이가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우리 아이는 목표치가 엄청 높아요. 뭐 지금 의대반, 초등 의대반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의대반을 일찍부터 시작을 해서 그 커리를 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아이가 할 수 있다면 하시는 게 맞죠. 할 수 있는 아이는 하되 보통은 1년, 조금 부족하다면 한 학기 정도라도 하고 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초등에서 중등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연산 선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아이들이 계산을 자기 학년 때의 속도에 맞춰가게 되면 문제 푸는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선행을 하더라도 연산만큼은 완벽하게 선행을 하고 올라가는 게 이제 나머지 단원들도 잘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선행을 할 때의 타이밍은 전 학기 중 선행은 조금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네, 방학 중에 선행을 하는 게 맞고 네. 학기 중에는 현행을 하는 게 맞다. 근데 현행 심화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네네. 심화가 잘 다져지면 다음 학기, 다음 학년 선행도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선행은 방학, 현행은 현행은 학기 중에 하지만 심화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면 원래 저는 선행을 할 때 현행을 꼭 병행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방학과 학기 중으로 나뉘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1년 중에는 섞이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3학년이 되기 전 2학년 겨울방학 때 3학년 거를 처음으로 선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스케줄을 짜다 보면은 분명히 1년치를 방학 때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와요. 이게 4학년이 가장 적절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3학년 겨울방학 때 4학년 거를 좀 끝내고 가시면 5학년, 6학년 거를 하기가 되게 수월해져요. 왜 4학년이냐? 원래 3학년, 5학년이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학년군의 시작입니다. 4학년, 6학년 때는 이제 3학년, 5학년에 나왔던 개념들을 조금 더 응용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4학년 때 거는 중요한 단원들도 있지만 이후에 나오지 않는 단원들이 좀 많이 등장하는 게 4학년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큰 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도형 돌리고 뒤집고 하는 이런 파트,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큰 수, 경, 조 이런 거 배웠던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네. 초등학교 때 배우고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저는 수학 공부를 할 때 강약 조절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4학년 수학이 그렇게 조금 약하게 해도 되는 단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3학년 겨울방학 때 1년치를 끝내버리면 사실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1 과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보통 전환기 학년의 겨울방학에는 아이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때는 방학이 시작되면 이제 학교를 거의 졸업한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다음 학년 거를 공부할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년 선행을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끝냈고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1년 선행 끝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이제 2학년 것들도 조금씩 하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5, 6학년들은 스케줄을 잘 따라가되 겨울방학들을 좀 잘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문제집을 풀고 채점을 했어요. 그래서 틀렸는데 다시 풀어보면 아이가 다 풀 수 있는데 연산 실수 때문에 계속 좀 점수가 안 나오는 이런 경우는 네. 뭐가 문제인 건가요? 일단 집중력 같은 태도의 문제가 크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숫자만 보고 글자는 보지 않고 숫자를 조합해서 본인이 풀고 싶은 대로 푸는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좋은 습관이 당연히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습관을 고쳐주기 위해서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있어요. 연산 문제를 아이가 자주 실수하는 파트에서 20문제 정도를 뽑으셔서 테스트를 한번 보시는 건데 이거를 손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20문제니까. 네. 그래서 아이한테 풀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약속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것만 다 완벽하게 풀 때까지 요 문제만 풀고 오늘은 수학 공부를 조금 덜 하겠다. 이렇게 약간 당근을 주신 다음에 네네네. 테스트를 하고 보통 테스트를 하면 바로 채점을 해서 뭐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채점을 하지 않고 눈으로만 채점을 하세요. 그래서 네. 1번부터 20번 중에서 3번이랑 7번이 틀렸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3번, 7번이 틀렸다는 건 아시지만 아이한테는 2개 틀렸어 라고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아이는 이거를 다 맞을 때까지 풀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틀린 걸 본인이 찾아서 해야 해요. 근데 처음에 막 반발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게 어딨어. 채점했으면 알려줘야지 뭐 이런다던가. 그거는 적절하게 당근을 주시면서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 단계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내가 한 번에 완벽하게 풀고 나면 오늘 공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집중을 하게 된단 말이죠. 네네.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면 이게 평소에도 내가 오늘 공부를 빨리 끝내려면 나중에 오답을 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문제를 제대로 보고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중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시험 볼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보통 아이들은 그냥 문제 풀고 나중에 검토하지 뭐 이렇게 대충 푸는 애들도 있거든요. 시험 환경에서. 근데 뭐 한 번에 정확하게 조금 시간을 들이더라도 풀면 나중에 검사할 여지들이 굉장히 줄어드니까 시간도 줄어들어서 이런 습관 어릴 때부터 좀 잡아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모든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고 네. 모든 과목에도 적용이 네, 맞아요. 가능할 것 맞아요.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심화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 지레 겁을 먹고 네. 안 하려고 하거나 풀면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저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의외로 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아이들인 거예요. 네. 물론 아예 수학이 너무너무 싫은 아이도 일부 있겠으나 네. 일단 다른 문제들은 잘 푸는데 어려운 문제는 좀 안 풀려고 한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엔 내가 이 문제를 풀고 싶은데 딱 봐도 굉장히 어려워 보여. 못 풀 것 같아. 네. 그 패배감이 좀 싫은 아이들인 거죠. 그랬을 때 아이한테는 첫 경험을 제대로 시켜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려운 문제집에 있는 문제지만 네. 생각보다 잘 풀리는데 이런 경험을 조금 접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 문제도 풀었으니까 이 문제도 한번 도전해볼까? 이렇게 작은 성취들을 조금씩 경험하다 보면 심화 문제들도 도전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심화 문제라고 하면은 일단 최상위 수학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들 어렵다고 얘기하는 문제집부터 들이미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도 있지만 못 푸는 아이들도 당연히 있잖아요. 네. 일단은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를 순차적으로 가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풀다가도 못 푸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아이한테 문제를 풀 때까지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없어서.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까지 한 문제에 막 며칠 동안 고민하도록 두는 게 맞나. 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경계는 각 가정에서 아이의 뭐 집중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한 30분 정도 아이들이 고민을 한번 해봤다가 한 문제로요? 네. 근데 안 되겠다. 근데 우리 아이가 뭐 그거보다 집중력이 훨씬 떨어진다. 네. 그러면 뭐 10분도 괜찮아요. 네, 네, 네. 5분도 괜찮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힌트를 줘보려고 답지를 한번 보시고 어떻게 줄까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겠죠.
수학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좀 갖고 있는 오해들을 좀 네. 뽑아왔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이게 오해일지 아닐지 일단 답변을 들어봐야겠지만 우리 아이는 수학머리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 수학머리라고 하는 게 정말 타고나는 게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주셔야 돼요. 네, 솔직하게 있죠.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있습니다. 수학머리라는 말이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런 표현을 누군가 처음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은 광범위하게 쓰시는 것 같은데 네. 그냥 기본적으로 지능이 높은 아이죠. 머리가 좋은 아이죠. 네. 근데 약간 수감각이 조금 있는 아이,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은 뭐 이거를 어떻게 그냥 이렇게 후루룩 풀었어?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문제집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지도하시는 방법 외에 본인만의 풀이 방법으로 뭔가 더 쉽게 풀어내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런 경험만 봐도 수학적인 머리가 있다 없다는 분명히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오해가 아니네요. 네, 오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네. 조금 더 나아가면 수학 머리가 그럼 없다고 수학을 못할까? 네. 네,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아이를 수학자로 키우고 싶으시다. 뭐 허준이 박사님처럼 그렇지 않고 초중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이제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학 머리가 굳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근데 엄마들이 원하는 네. 건 어느 정도 원활하게가 아니에요. 네. 수능 1등급이 가능하냐 일이에요. 네네. 수학머리가 가능합니다. 없어도 수능 1등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아이가 수학머리가 없는 대신에 그만큼 노력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있어야겠죠. 뭐 엉덩이 힘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수학은 한 자리에 앉아서 좀 깊게 고민하는 습관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라던가 아니면 문제를 이제 틀렸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어떤 태도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갖추어야지만 가능한 거긴 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복합적인 것이지 수학머리가 있는 아이들조차도 그런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본인의 생각에 갇혀요. 뭐 수학 1등급 따놓은 거 아닙니다. 확실히 지금 아이가 초등이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누구든지 있어요. 수학은 정말 들이는 시간과 노력과 이런 거에 비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이 잘 갖춰진 아이는 수학도 잘하고 수학을 잘함과 동시에 다른 과목들도 잘할 여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태도를 초등학교 때 습관을 잘 잡아주시는 게 왜 우리 아이가 수학머리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아이가 수포자가 될 것 같다. 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두 가지 정도 네. 네, 있다고 보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수포자가 될 여지가 있는 어떤 태도. 첫 번째, 일단 끈기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수학 문제는 좀 파고들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고학년이고 그리고 또 고난이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보자마자 못 풀겠어. 뭐 이런 태도를 갖춘 아이들이라던가 무조건 별표를 친다거나 무조건 답지부터 보기 시작한다거나 질문부터 한다거나 이런 습관을 애초부터 좀 고쳐주시는 게 좋거든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한 1, 2학년 정도까지, 뭐 한 3학년 정도까지는 배워가는 과정이고 그때 아이들 집중력이 부족해요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기상조다. 그때는 당연히 집중력 없을 때니까 차차 나아지겠지라고 봐주실 수 있는데 그런 태도가 계속 유지될 때는 얘는 좀 진드감치 앉아서 수학 문제 같은 거를 푸는 게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안다와 모른다를 정확하게 아는 아이여야 되는데 이거의 개념이 좀 희미한 애들이 있어요. 네. 희미하게 어떻게 아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걸 안다라고 확신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게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선행을 하는 아이들한테 보여지는 태도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일찍 선행을 한 아이들이 공식 같은 것들을 잊어버린 경우들도 있지만 공식은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문제 적용하는 거는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또 자신한테 굉장히 조금 관대한 아이들일수록 이제 뭔가 들어본 것들을 다 안다라고 생각해서 이후에 배우는 내용들이 집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정말 치명적인 태도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다 모른다의 기준을 좀 정확하게 아는 게 좋겠다.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평소에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실하게 물어보시고 아이가 모른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모른다고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질문했을 때 아이가 대답을 설명을 자기 나름대로라도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고요. 그 알고 있는 걸 문제에 적용시켜서까지 풀 수 있다는 건 확실히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이런 태도나 습관에 대한 부분은 수학뿐만 아니라 정말 어느 과목에서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2부에서는 수학 문제집에 관한 궁금증을 쭉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